떨어지려면 임기 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했을 때 치고 올라가잖아요. 다음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2년이고 가장 힘이 센 이 1년 동안에 기초를 닦아놔야 됩니다. 저는 그 관세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 본격적으로 중국 말려주기가 들어갈 겁니다.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걸 통해서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약 4년간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트럼프 1기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신 조희준 작가님 모시고 지금 트럼프가 또 막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번에 한번 모시고 또 이제 네. 두 번째 모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한두 달 뒤엔 또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1기 때도 또 보셨지만 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좀 막 강력하게 지금 막 전 세계를 상대로 막 특히 막 동맹국도 공격하고 막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오늘입니다. 오늘 4월 2일 뭐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하면서 뭐 네. 전방위적인 관세 무관다 이런 예.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예. 요거 지금 뭐 어떤 걸 한다는 건지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미국 제조업 부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비스업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조업 생산자로서 중산층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그 미국 경제 그다음에 뭐 세계화 이후의 경제와 결별하는 해방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를 매겨서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어떻게든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아주 많은 관세를 매기고 아니면 뭐 보편적 관세를 매기든 관세를 매기고 그 추후에 협상해가는 그런 형식이 될 걸로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 외국에서 만들면 불리하게 만들겠다. 이게 네네, 기조라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제조업 기반의 국가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타격이 클 텐데 예. 반대로 지금 조선업 쪽 뭐 예. 이쪽에 주식을 뭐 가지고 계시거나 그쪽 네. 업계 계신 분들은 오히려 뭐 호재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조선업은 좀 뭐 특히 뭐 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모든 게 좀 상대적인 겁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조금 덜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뭐 방송에 나가거나 늘 말하는 게요. 트럼프 시절에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불이익을 적게 얻는 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깡패. 예. 불이익을 적게 얻으면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근데요. 그 조선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그렇게 제조업을 살리고자 하지만 쉽게 살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조선이라는 거는 숙련공들도 필요하고요. 네. 뭐 그런데 미국이 뭐 제조나 설계나 뭐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숙련공을 하루아침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TSMC가 미국에 최신 공장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이 대만만큼 수율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대만만큼 수율이 나온다고 그런 보도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련공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선업만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숙련공은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자동화가 거거든요. 좀 돼 예, 있다. 자동화가 많이 되는데 조선은 물론 자동화됐고 설계대로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임기응변 그다음에 네. 우리 이제 연세 드시고 경험 많은 분들이 또 해결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미국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에 통화하면서 뭐 조선업과 협력을 기대하고 뭐 미군 저기 수송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적인 군함 짓고 이런 거에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조선소 한번 가봤는데 이게 네. 조선소가 진짜 그 자동화가 참 어려운 게 예. 안에도 워낙 좁고 막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예. 사람이 들어가서 막 다 용접해야 되고 뭐 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기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자동화돼 있을 테니까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됐는데 예. 조선업은 할 방법이 없으니 예. 그래서 지금 군함도 못 고친다고 미국은. 그러니까요. 미국 군수 지원함이 최근에 한국에서 6개월간 수리받고 뭐 그 하나 오션에서 수리받고 나가는 그런 신문 기사나 이게 뭐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들어올 때는 진짜 녹슨 고기잡이배처럼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정말 세점 첨단 전투함처럼 돼서 나갔는데요. 네. 그때도 설계도도 제대로 없는 그런 거를 한국 기술자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신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고쳤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미국도 동맹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이 어디냐,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사실상 한국이 가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제조업에 피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미국이 대체 불가능한 어떤 제조 분야는 네. 오히려 기회고 좀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 말할 때도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네. 조선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 조선업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도 네. 압박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옮겨라. 우리 노동자들 가르치고 우리 노동자들 숙련공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압박이 계속 들어올 거고요. 미국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중국과 해양 경쟁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미국이 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의 우위가 끝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도 사실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가 아닌데 네, 네. 거기서 아무리 뭐 군함은 뭐 전략 뭐 그런 자산이라고 치지만 네. 이런 조선업이라는 거를 이제 부활한다는 게 상선도 예. 아니고 군함은 정말 수요도 작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지금까지 뭐 상식적으로는 좀 그런데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의 생산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이 2차 대전 말기에 군함을 5일마다 한 개씩 찍어낸 나라입니다. 항공모함 뭐 예. 그냥 막 찍어내고. 군함을 5일마다 한 번씩 찍어낸 나라고 지금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미국이 네. 마음 먹고 하면 순식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업을 잘 보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미국은 처음부터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또 오산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따라잡을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이니 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조선업 관련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는 호재일 수는 있겠네요. 이거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미국은 뭐 해양 군사력 가지고 사실 네. 세계를 지금 뭐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네. 뭐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파나마 운하하고 뭐 네. 그린란드를 뭐 해방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그런 것도 또 해상 운송 또 해상 어떤 군사력 또 이런 것 지배력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말을 하는 거겠죠. 예. 뭐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은 당연히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요. 그 네. 이후로는 뭐 바다와 하늘을 같이 지배해야 지배했는데 네. 지금까지 공군력을 보면 미국은요 베트남전 이후에 공군력에서 단 어떤 적수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뭐 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는 적수가 생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더욱 이렇게 힘을 내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큰 적수가 있고 중국이 정말 뭐 성능은 미국에 못 미칩니다만 군함 수에서는 이미 미국을 벌써 50대 좀 지나면 100대가 될 거라고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파나마 운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는 건요. 실제로 그 말을 들어보면 사실 참 이게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말을 보면 우리 심지어 취임식에서요. 우리는 네.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차례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면 전쟁한다는 얘기랑 똑같이 들리잖아요. 네. 취임식이라는 게 보통 의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뭐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가져와야 된다. 파나마 운하 반환한 것은 역사적 최악의 결정이다라고 뭐 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선가 제가 지금 다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 최악의 대통령이 하나 더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이 카터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돌려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그 당시에 돌려줬던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진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기자할 때 그 파나마를 이 문제 때문에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그 기사의 첫 리드라고 하죠. 첫 시작을 파나마에 있는 중국인 묘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복수릉이라고 하는 한자로 그렇게 된 묘지였는데요. 그 묘지가 파나마 운하를 내려다보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무슨 묘지가 있느냐? 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건요, 파나마에 있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 중국 사람들은 발복 이런 걸 믿잖아요. 풍수지리를. 그래서 아마 그런 게
투영돼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 기사의 리드를 그렇게 썼고 그 양쪽에 그때도 중국의 그러니까 홍콩이죠. 홍콩의 허치슨이 양쪽 항구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서 자유무역청장이나 그 자유무역지대를 둘러봤는데 정말 그 안에 단 하나도 미국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무역청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 미국 회사는 없나요?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그때 물어봤더니 그 자유무역청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러니까 병기 회사잖아요. 네. 그거 하나쯤 있으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실제로 미국이 아예 통제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고 모든 미국의 물류가 지나가고 심지어 군함이 이동하려도 글로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나마 지식인들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이거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들이 제도적이나 뭐 이런 거나 자기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던 걸 이 트럼프란 사람은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콜롬비아인가요?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예. 자치를 하게 미국이 약간 좀 도와주면서 이제 어찌 보면 거기를 개발한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인들이 가서 또 공사도 많이 하고 사실상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네. 만들기 위해서 파나마란 나라를 콜롬비아를 그렇죠. 세운 또 거죠. 독립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독립을 시키면서 이제 거기 미국인들이 가서 약간 만드는데 5만 명, 말라리아나 이런 것까지 죽은 사람 한 2만 명이 넘게 죽으면서 만든 게 파나마 운하입니다. 네. 2만 명이라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우리 6.25 때 죽은 미군이 한 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6.25 정도의 희생을 치르면서 만든 운하이기 때문에 미군이 거기를 파나마 운하를 만들고 그 운영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고 양쪽 8km는 사실상 미국 영토처럼 운영하고 있다가 파나마 사람들의 시위가 해주고 하니까 넘겨준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안 넘겨주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죽고 막 무력 충돌이 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런 게 어딨어. 가져와야 돼. 우리의 핵심 이익이야.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LA와 뉴욕을 지금 예. 이제 그 바다로 건너가려면 파나마를 가지 그렇죠. 않으면 뭐 밑으로 예. 남미까지 갔다 와야 네. 되고 뭐 불가능하니까 네. 그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정말 요충지인데 네. 여기에 지금 미국의 어떤 통제권이 전혀 없으니 예.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렇죠. 예. 뭐 단순히 미국의 입장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치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말을 할 때 이제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1기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면 지금까지도 관세를 좀 계속 미뤄오다가 이제 시행한다는 건데 앞으로 보면 또 어떤 합의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실제로 무력을 쓸 것 같이 말을 했지만 뭐 무력을 쓰려면 항공모함이라도 그 근처 한번 지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네. 대신 이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오럴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로 압박을 하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미친 전략, 매드맨 스트래터지를 통해서 이렇게 미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쪽 항구를 운영하고 있던 홍콩의 허치슨 그룹이 그거를 블랙록에 팔기로 했잖아요. 네. 팔기로 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짜로 해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에서 야 그룹 팔면 안 돼라고 지금 허치슨 그룹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약간 외교적 긴장 관계가 생기긴 했지만 어찌 됐든 파나마 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매드맨 전략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중국과는 떨어지게 됐죠. 이 파나마 운하는 중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2018년인가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 하면서 1대1로의 상징적인 장소로 파나마 운하에 가서 그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중국 배와 통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가장 상징적인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탈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파나마 운하의 물론 운영은 이제 민간 기업이 하지만 그 근본은 또 중국 관련된 그런 뭐 그럼요. 기업이니까 예.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매드맨 예. 전략을 썼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쪽의 자유무역지대에 네. 미국 관련 회사가 가진 컨테이너들이 없었어요. 없어요. 제가 가봤을 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 속에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뭐 겁니다. 정말 만약에 극단적인 일이 생겼을 때 뭐 그러니까요. 폭발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그 비밀 무기가 이렇게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미국 위로 올라왔을 때 자신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기서 이제 중국이
그 요즘 중국도 상성 같은 걸 많이 만들기 때문에 물류 데이터가 거의 모든 물류 데이터가 중국 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사실 미국의 힘이란 게 달러를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벌하는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달러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세계를 규율하는 힘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물류에 대한 정보가 지금 중국 쪽으로 이미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국으로서 상당히 걱정되고 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선업, 뭐 해운,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당분간은. 아, 그럼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꼭 이념적인 게 이념적이나 가치를 떠나서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는 저는 어느 정도 명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지리적 위치나 이런 걸로 양쪽 중국이나 미국 양쪽 다 교역을 해야 되는 운명이고 그렇게 현명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이제는 뭐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따라잡히고 있고 실제로 따라잡혔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미국 공급망 그다음에 나머지 중국의 공급망 이렇게 나뉜다면 우리는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거기는 중국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경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급망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미국 중국과 저가 경쟁하든가 중국과 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몇 개나 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뭘 봐도 어느 쪽에 서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쪽을 배관시하거나 뭐 밀어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이쪽 편에서도 가장 중국과 잘 교역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양쪽의 신뢰를 얻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중국과는 직접적인 뭐 제조업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사실 네. 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중국한테 다 따라잡힌다면서 되게 막 걱정들을 많이 했었던 게 또 사실인데 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가르기가 되면서 중국이라는 제조업 강대국을 배제하는 미국 파트가 생겨버린 거니까 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합니다. 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셨던 이제 조희준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네. 지금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하면서 네. 당장 전 세계에서 미국에다가 뭘 파는 그런 회사들은 다 미국 내에다 공장을 지어라. 뭐 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 지금 최근에는 현대차에서도 뭐 네. 공장 뭐 계속 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또 관세를 뭐 깎아주네 마네 하면서 지금 협상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이든 뭐 아니면 전 세계에서 좀 잘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네. 뭐 상대적으로 그 원래 그 본국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의 경제 어떤 뭐 성장 뭐 거기서 어떤 뭐 과실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어떤 추세 이런 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고부가치 산업, 고부가치 제조업체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수출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러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현대차부터 거기 공장을 세우고 부품업체들도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생태계가 이렇게 생기고 관세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만든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서 미국 안에서 돈이 돌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그거는 뭐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룰이 바뀌면 우리는 거기 룰을 맞춰야 되는 나라잖아요. 네. 룰에 적응을 해야지 룰을 만들 수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사실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요. 이제 미국 시장을 노리면 예를 들자면 예전에요. 100만 원어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60만 원은 우리가 먹고 40만 원은 미국 가져갔다면 이제 미국으로 옮기면서 뭐 70만 원은 미국은 먹고 30만 원은 우리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도 그러면 그 30만 원의 캐파를 늘리는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늘 제가 어딜 가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짜 여기서부터는 협상의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뛰어난 공무원들, 뭐 이건 정권에 상관이 없이요. 뛰어난 공무원들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손익과 그 운명이 좀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늘 역사 시간에 서희에 대해서 배우지만 네, 네. 서희 같은 사람이 지금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잘하고 국내의 네. 반발을 잘 누르고 정치권은 잘 누르고 잘 다독이고 우리가 이제 나라의 전체적인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잘 해나가면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일기 시절에 좀 운도 상당히 작용했습니다만 한미 FTA 재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자 그럴 때 한국이 아주 개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의 회고록 같은 걸 읽어보면 자기가 그거 깽판 치고 나올라 그랬는데 동맹이라서 네. 참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어요. 교착 상태에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 그래? 그럼 이제 협상하자. 라고 해서 일기 때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하고 대신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연장하는 네. 식으로 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체결하는데요. 그래서 철강 관세 우리가 쿼터를 받은 그 면제는 일본도 끝까지 못 얻다가 일본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나와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협상을 잘한 거죠. 대신 근데 미국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미국은 우리가 협상에서 이겼다고 말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픽업 트럭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승용차나 이런 게 경쟁력이 없어서 픽업 네, 트럭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픽업 트럭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한국은 아직 제대로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승리를 걸로. 선언하면서 이제 좋게 좋게 협상이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협상이 또 잘 되고 이때는 상당히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뭐 모든 세상사가 그렇듯이 운칠기삼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잘 따라준다면 한국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 걸 안 줄 방법이 없다면 줄 건 주고 나도 그때 잘 받아와야 된다. 그럼요. 그게 예. 중요한 건데 안 주겠다고 뭐 소위 말하는 개기면 예. 답이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좀 개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제 눈치를 잘 봐가면서 네.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일본도 못 얻어낸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고. 결국에 여기서부터 이제 외교력과 협상력의 좀 그럼요. 싸움일 것 저는,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뭐 대만 뭐 TSMC도 그렇고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뭐 또 네. 전기차 뭐 자동차 할 거 없이 하여간에 네. 미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다 공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이제 TSMC는 대만 기업이라서 뭐 전쟁 우려 이런 것들도 계속 있는 그런 예. 분쟁 지역 아닌 분쟁 지역인데 여기서는 또 이제 뭐 1,00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1,000억 달러라고 일단 질러는 놓은 것 같은데 최근에 FT나 이런 데 기사를 보면 도대체 1,000억 달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과거에는 TSMC가 뭐 몇 억 달러 투자한다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대요. 근데 네. 지금은 1,000억 달러라고 해놓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아마, 끌기.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아니 과거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이렇게 뭐 역구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맞춰 나가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일단 달래기 위한 용도가 컸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TSMC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 이제 앞으로 첨단 반도체의 40%가 미국에서 생산되게 될 거야라고 막 과시하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근거는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네. 이게 정말 공급망의 변화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핵심을 그 대만의 안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정학적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되는 거 반도체 중에 가장 최첨단을 생산한 TSMC 공장 같은 경우는 미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뭐 관세나 경제적 이유가 아니고 미국도 안보적 전략적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 기자회견 할 때 말하는 게 세 개의 업종이 있는데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의약품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관세로 그걸 보여줬어요. 네. 이거는 타협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TSMC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의약품도 지금 존슨앤존슨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안 알려졌지만 최근에 500억 달러 이제 미국 내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요. 의약품 공장. 사실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던 거였는데 이제 미국도 채산성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의약품도 약간 안보적 차원 그리고 국민을 미국은 워낙 의료비가 높기 때문에 국민을 달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 1,000억 달러 투자는요. 이거는 팔목 비틀어서 데려간 거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관한 거는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예. 이 주식에서의 시총 차지도 그렇고 사실 반도체가 아주 어찌 보면 거의 뭐 유일한 예. 뭐 흑자 뭐 예. 나는 뭐 어찌 보면 효자들 그런 예. 제품일 텐데 반도체를 지금 계속 가져가서 어떻게든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반자적 파트너로 한국에서 뭐 생산해서 뭐 쉐어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들어와. 그러면 그렇죠. 또 예.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그 뭐랄까 소위 말하는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예. 좀 이익이 쉐어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게 더 없어지지 않을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타까우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압박은 TSMC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훨씬 적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력을 올려서 압박을 받을 때까지 가는 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압박 안 받아서 좋다고 말하면 이거는 사실 답이 없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완공해가지고 하는 날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 거는 우리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뭐 그만큼 수요처도 못 찾았고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TSMC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때문에 줄 거 있으면 주고 우리가 받을 거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주려고 해도 지금 마땅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걱정보다는 우리 반도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좀 주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반도체를 좀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는 좀 어쨌든 악재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럼요. 우리 일자리, 우리의 수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자체 내수로 팔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국내적으로 떨어지는 부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호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이 어떤 뭐 주가나 어떤 회사의 실적 이런 걸로는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제 국내 어떤 경제는 안 좋아도 뭐 어쨌든 뭐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좀 보는 채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주가에는 좀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거기서 충분한 수요처를 찾고 그다음에 기술도 뭐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SMC를 어느 정도 쫓아가고 TSMC의 대체제로서 미국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거는 더 회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좀 더 분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고맙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미국이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뭐랄까 동반자적인 파트너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내놔, 너 그냥 가져와 막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워낙 힘이 강하고 뭐 우리를 좀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염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어떤 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끼리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대항을 한다거나 연합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지금 뭐 미국이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캐나다나 멕시코도 뭐 같이 뭐 관세 매긴다 뭐 이러고 대항을 약간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유럽에 이번에 뭐 방위비 압박할 때도 각 나라마다 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그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강하게 나오지만 사실 프랑스에서 뭐 핵 공유한다 우리가 뭐 방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방비 늘린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지원한 거를 보면요. 그 BBC 방송에서 보도한 걸 보면 프랑스가 일본보다도 적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사실은 유럽은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방위비나 이런 거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전투할 수 있는 능력, 무기 모든 게 미국에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자신들의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보면 미국의 어떤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들이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요. 지금 4월 말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총선을 당겼거든요. 원래 캐나다의 그 여당은요. 그 전에 트리도 총리였잖아요. 트리도 총리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물러났어요. 그만큼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때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여당이 엄청 인기가 올라갔어요. 위기에 뭉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여당의 가장 적수였던 보수당은 트럼프와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저거 봐라 미국도 저렇게 공화당이 되고 보수당이 된다 해서 그걸로 보수당 인기가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저런 거 보고 캐나다 사람들이 에이 쟤 뭐야 라고 해서 지금 선거에서 다시 지금 여당이 또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 전까지는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정치적인 거고요. 그렇지만 멕시코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말할 때마다 하나씩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던져주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그 위기에 결집하는 국민들의 인기 그리고 미국에 많이 내주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걸 맞춰주면서 지금까지 상황 관리를 잘했다고 지금 인기가 85%에 달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이게 다 사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국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공격을 한다면 그 국가는 선거가 임박해 있거나 그렇게 해야 자신들에 대한 지지도가 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닌 나라,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권이 교체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캐나다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막 퍼붓고 있는 거고요. 누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선거인데. 그리고 얻어맞을수록 자기들 인기가 올라가요. 얻어맞을수록 자기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면을 보면서 또 캐나다도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의 이런 뭐랄까 강경한 정책을 네. 이제 각계 전투로 이렇게 대응하거나 막 대항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 트럼프 정권이 이제 4년 남은 건데 네. 이 안에는 어쨌든 이런 기조가 좀 계속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기 때를 좀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네. 뭐 초반엔 이렇지 이게 예. 결국에는 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에는 영향이 안 좋다면 여기서 또 약간 전환을 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 때 S&P 지수가 여기는 뭐 경제를 많이 보시는 S&P 지수가 20% 떨어졌어요. 미중 경제 전쟁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떨어지려면 임기 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했을 때 치고 올라가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지수에 자기의 성취를 연동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1기 때는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요. 단 한 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가 뭐였냐면 다우지수가 3만 넘었다라고 할 때 본인이 가서 그냥 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됐어 라고 하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주가 지수에 민감한 사람인데 지금은 보면 나는 뭐 주가 안 본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2년이고 가장 힘이 센 이 1년 동안에 기초를 닦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 같은 거는 빨리 하고요. 저는 그 관세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들 본격적으로는 중국 말려주기가 들어갈 겁니다. 제재나 수출 통제 같은 걸 통해서요. 그때 또 뭐 주식 시장은 상당한 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간 선거까지 한 2년 내에는 주식 시장도 막 요동치고 막 하지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세팅을 하면 나중에는 이 주가든 아니면 경제든 이런 게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경제의 성과를 주식으로 주식 시장에서 찾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1기 때 또 워싱턴 쪽에 계셨으니까 네. 그때는 또 약간 그 반대파, 소위 말하는 뭐 소신파 뭐 이런 네. 분들이 또 이렇게 중간에 말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또 안 보이지 않나요? 없죠. 이번에는 네. 뭐 1기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뭐 재협상하고 한미 FTA 파기 행정명령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 당시에 그분 뭐 골드만삭스 출신인가 그랬는데요. 뭐 그런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와 버렸어요. 그걸 2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2번 했다고 그 자신의 해고록이나 사람들한테 인터뷰한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뭐 한국에서 뭐 미국인 소개령, 미군 소개령을 내려라. 뭐 트럼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진짜 우리나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가 폭락했을 텐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그냥 아유 뭐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이제 뭐 전혀 막을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는 걸 보면요. 뭐 지금 벌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한 8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7, 80일 사이에 상무장관은 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약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관세 정책이 나왔거든요. 장관도 없고 USTR 대표도 없을 때 다 나온 거예요. 네. 한마디로 뭐 전혀 견제 세력이 없고 어떤 그 정부 내에 검토할 시간조차 없을 때 그냥 쏟아내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기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일기 때는 어쨌든 주가를 또 올리고 하면서 예. 이제 나름 그래도 어떤 예. 뭐 경제나 이런 거에서는 성공적인 좀 약간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경제도 딱 뭐 위기가 오고 이러면 어떡할까. 그럴 우려가 뭐 사실은 뭐 있다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을 보면 아마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이렇게 때려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본인은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경제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면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 마음대로 되면 뭐 재선에 실패하는 대통령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도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성향을 그래도 좀 보셨으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계획대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는 느낌이 나면 또 바로 또 이렇게 돌변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막 또 끌어모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막 갑자기 바꿀 또 그럴 성향의 사람인가요?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요. 자기는 유연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보면 말을 바꾸는 거고요. 본인은 유연하다고 판단을 하죠. 일기 때에서도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기 때에 러시아에 그 알루미늄 회사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루미늄 공급이 끊기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백악관에서 뭘 어떻게 했냐면 바로 말을 바꿔서 그러면 이거는 대표만 제재를 하고 회사는 빼줄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마치 트럼프 대통령 일기 초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걸 왜 인정해야 되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러니까 3일 뒤인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내가 정말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만약에 진짜 그런 경제 위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 입장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한국의 어떤 뭐 기회를 잡는 거 이게 쉽진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 시청자분들 한국인들이 어떤 뭐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분간은 S&P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저점 구간 때 잘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좀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뭐 판매 비중이나 이런 거 높은 기업들보다는 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높은 좀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공급망에 있어서 그 이슈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과격하게 밀어서 붙여서 그렇지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미중 없다, 패권 이거는. 경쟁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를 잘 풀어가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뭐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준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그 트럼프만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이제 기조가 중국과의 이제 뭐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좀 눌러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야 할 거 없이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소위 말하는 중국 잡기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관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요, 또 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요, 뭐 한국에서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미국 시간으로 4월 1일쯤 될 겁니다. 4월 1일쯤에 미국에서 제재를 발표했는데 홍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어요. 홍콩 법무장관. 그러니까 홍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는 건 홍콩 자체가
홍콩의 법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율성을 두고 있었는데 뭐 이미 네. 뭐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홍콩은 더 이상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뭐 일국 양제의 그런 독특한 지역이 아니고 중국이다라고 계속 강조했지만 이번에 이제 완벽하게 또 하는 겁니다. 그 전에 홍콩에 우산혁명 나고 이제 민주주의 탄압이 있을 때 한번 제재를 했다가 이제 한 6년 만에 다시 이번에 또 제재를 한 거거든요. 네. 법무장관하고 경찰청장을 했다는 그 법 자체를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홍콩에서 빨리 나와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관세로 때려잡고 이제 중국이란 집단 자체의 법적인 문제를 이제 걸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는 모든 물자, 첨단 기술 같은 걸 통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계속 밀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도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 닉슨 전략, 미국의 역 닉슨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 닉슨 전략이 뭐냐면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핑퐁 외교를 통해서 수교를 하는데 그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이제 역 닉슨 전략을 말하는 건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건데 중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외교, 경제, 안보 모든 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그때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래 유럽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뭐 우리 전쟁도 아니고 세금 쓰기 싫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생각이라고 하면 중국으로만 모든 걸 압박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잡기 전략은 지금 이미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뭐 홍콩의 어떤 법 집행이나 뭐 아니면 행정력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다 지금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규제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기업들 다 나오고 안 나오면 뭐 내가 또 추가적인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이런 약간 확실한 좀 선언 같은 거겠네요. 협박이죠. 협박이고 작년에도 이미 그 바이든 시절에도요. 미국에서는 홍콩에 사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신들이 제재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 지침을 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지침을 낸 건 사실상 협박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모습은 우려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돼서 잡혀갈 수 있으니 걱정되니까 니들 나와라. 그리고 니들이 선의로 했더라도 거기서 잘못된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제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좀 조금 다르게 협상하면 협박을 한 거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홍콩 당국에서 이런 협박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제 홍콩부터 시작해서 계속 압박을 들어갑니다. 물론 뭐 홍콩뿐만이 아니라 근데 중국의 제재 회피 가능성, 중국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이 홍콩이니까요. 그 홍콩부터 계속 이제 압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뭐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제 보면 제일 좀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역 닉슨 전략을 쓰더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파트너를 지금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동맹이든 아니면 동맹에 준하는 어떤 이제 자기의 어떤 파트너들 이런 국가들을 우선 사이를 좋게 해서 옛날처럼 바이든처럼 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압박을 하면 모를까. 지금은 오히려 왜 동맹을 더 때리냐 뭐 이런 지금 반응들이 있잖아요. 분위기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치지 않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수탈했다. 때로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 뭐 계속 해오잖아요. 그건 뭐 사실 프로파간다 성격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걸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우리 특히 노동자층들을 결집하는 그런 프로파간다 성격이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아까 제가 말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 USTR 대표의 그 회고록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 안의 글로벌리스트나 동맹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면 동맹이 파탄난다고 했다. 실제로 파탄이 났느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을 떠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요. 단순히 시장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보적 측면으로 들어가면 대안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 폴란드 같은 나라에 전 세계에서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전쟁의 포화가 자기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믿을 거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믿을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믿을 건 미국밖에 없다. 주한미군 없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이건 전자권 문제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권은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 보고 빨리 가져가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왜냐? 그게 없어야 자기들이 더 자유롭고 돈 더 적게 쓰거든요. 우리는 그게 있으면 돈도 적게 쓰고 미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딜레마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정치적인 이념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뭐 미국이 떠나면 그러면 영국이나 유럽이 우리를 아니면 일본이 우리를 자주국방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자주국방이라고 하면 뭐 좋지만 뭐 우리가 상대할 나라가 북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은 그 뒤에 더 크게 후원하는 나라들이 북한 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맹관을 때리지만 동맹관계가 뭐 이렇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요. 유럽은 그동안 방위에 너무 소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토의 그 기준 GDP 2%를 지금까지 못 맞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못 맞추다가 이제서야 트럼프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맞춰가고요. 아직도 1%인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가 있고요. 왜냐하면 전선에서 머니까 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 그 EU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EU의 사실상 수장이죠. 그분이 최근에 이제 국방비 증액 이런 걸 말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이걸 평화 배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 안보 적자였다. 우리는 그 안보 적자를 메워야 한다라면서 8천억 달러, 그러니까 8천억 유로죠.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군비 재건 계획을 발표하는 거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00조 원 넘는 재건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 더 강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이 뭐 세계 경찰을 이제 자처하면서 일종의 좀 비용 부담을 자기들이 좀 했고 네. 그거를 이제 뭐 견해에 차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약간 호구를 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맹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맹한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네. 이런 지금 포지션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인상하라고 하는 것도 야,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게 얼마인데 좀 더 줘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네요. 낸 거 다 내라고 하는 거죠. 니들한테 들어가는 돈 다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 대안 있어 이거네. 네, 대안 있어. 우리 나가면 대안 있어? 네,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만큼 미국이 가는 전쟁에 그래 따라가서 싸워준 나라가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25 이후에 베트남전에 그렇게 가서 우리도 한 5천 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라크 전에도 갔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우리가 동명부대나 이런 데 보내서 도와줬고요. 물론 뭐 최전선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 같은 진짜 전후 관계를 그때는 형성하지 못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베트남 전까지 딴 나라들 다 뭐 명분 없다고 안 할 때 우리는 베트남 전까지 가서 싸워준 나라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너 카드 있어? 하잖아요. 우리가 카드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때는 또 이제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해야겠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뭔지,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내세우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주면서 관세나 다른 경제적인 부분을 이제 좀 얻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미국 뭐 의회나 이런 데서는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할까봐 뭐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막아놓고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뭐 법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방위비 협상용 카드이지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막을 것이다. 의회에서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 철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요.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미국에서 국방비 운용이나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통과시키는데요. 거기에 28,500명이란 주한미군 숫자가 박혀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뺄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럼프 일기 시절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트럼프는 그래도 빼고 남을 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위치 그리고 일기 때와 또 다른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빼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에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됐다. 우리가 철군을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 근데 좀 이상해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맨 처음 시작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바이든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철군할 때는 바그람 공군기지는 남겨두고 철군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요. 여기서 1시간이면 중국의 핵시설을 타결할 수 있는데 그걸 멍청하게 빼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욕을 합니다. 근데 딱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의 공군기지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한 970km 정도 되거든요. 네.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베이징을 1시간 거리에 타격할 수 있는 기지가 있는 나라를 미국이 비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중국의 핵시설 타격할 수 있는 곳에 1시간 있는 공군 비행장을 버렸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 베이징과 1시간 떨어진 데 있는 미군 기지들을 뺀다는 건 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학적인 움직임을 봤을 땐 더더욱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상징적으로라도 일단 10,000명 빼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방위비 주면 네. 뭐 다시 넣고 아니면 뭐 아까도 말했듯이 일기 때처럼 뭐 어떤 긴장 조성이나 이런 걸 이유로 미군 가족과 미국 시민은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면 진짜 뭐 난리 날 텐데. 그런 식의 뭐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진짜 현실적인 어마어마한 이제 긴장감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럴 일은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성향이나 네. 어떤 그런 기조를 보면은 그래도 주한미군이 좀 필요하고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지금 안보가 운영되고 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메인 좀 그렇죠. 그런 사고방식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압박 정도를 넘어선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네. 그러면 또 한국인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을 뭐 지금 통제하고 압박해야 된다는 그 기조가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한쪽에서. 예. 한국이 뭐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카드 제시 정도지 막 진짜 막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켜서 야 이러면은 미국이 우리 버리나 보다. 우리도 뭐 살 길 찾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국제 정세란 건 정말 생물이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한번 네.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미국에 계셨으니까 미국의 또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의회의 네. 또 분위기는 그거랑은 좀 많이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럼요. 아주 큰 거리가 있고요. 뭐 제가 일기 시절에 뭐 그때도 탄핵 정국일 때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돌아가셨죠. 아주 네. 거물 정치인인데요. 그때 상원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이메일 보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뭐 그 해외 기자들 거의 인터뷰를 잘 안 하는 분인데 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해준 이유가 너무 트럼프 말에 휘둘리지 마라. 한국은 주한미군은 아주 중요하고 빠질 일 없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위협에도 우리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빠질 일 없다라고 한국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네.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고 말한 거는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한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한국의 안보도 더 안전해질 거다라는 걸 본인이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때 이 손에 자기가 꼭 말해야 될 걸 몇 개를 적어 놓은 이 카드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가장 위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불렀던 거였어요. 일본과 좀 친하게 좀 지내고. 예,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그게 이제 안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네.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주한미군도 있어야 되고 어찌 됐든 이렇게 같이 삼각으로 해야 이 방어가 가능하다. 그 안보가 안정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추진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미국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뭐 주한미군을 막 철수해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이 메인은 아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협상을 잘해야 되겠다. 예. 그럼 혹시 관세나 뭐 방위비 말고도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한국을 압박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뭐 관세나 방위비, 뭐 자동차 네.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언급하고 있는 게 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나를 혼돈스럽다고 하는데 한국의 정치 상황을 봐라라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아마 한국이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아마 압박이 아주 심하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도 맨 처음 가서 만나는 대통령이었을 거고 네. 가면 이제 숙제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들고 왔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USTR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보고서들을 보면 한국의 뭐 무역 관행, 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뭐 빅테크들에 대한 한국의 뭐 차별적 대우, 뭐 이런 것들을 줄줄이 해놓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부 차원의 보고서고 이거는 뭐 우리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뭐 직접적으로 한국을 뭐 압박하고 있는 건 아직은 안 나오는데요. 이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한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는 이제 협상이나 압박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촬영일 기준으로 어쨌든 이번 주에 또 그 뭐 탄핵 선고가 또 나니까 이래나 네. 저래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는 일부라도 좀 해소가 네. 될 거니까 이래나 저래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압박은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 예. 아직 그렇게 뭐 시작한 생각합니다. 것도 아니다. 예, 아직 시작한 게 아니죠. 아, 그렇죠. 뭐, 사실 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예. 지금 없으니까 예, 말을 못 하는 그러니까요. 것뿐이군요. 야,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줄 건 주고 잘 받자. 예, 저는 이런 협상은요, 사실 정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네. 전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치인 출신이나 당연히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지만 이런 정교한 계획을 짜고 협상을 이끌어가고 협상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될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정말 대응 전략을 잘 짜고요. 네. 잘 짜서 그에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정말 협상을 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기 때도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근혜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그 양쪽에 있던 공무원 모두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협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이런 게 물론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국내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론은 미국의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사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경제적 이익도 많이 걸렸고 또 그보다 더 큰 안보적 이익도 걸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마디에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사실 미국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내는 이 워딩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자기들이 하면 한국 여론이 요동치는 걸 자기들이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국은 또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잘 지키고 뭐 미국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잘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을 완전히 압박해서 저 머니머신에서 다 한다 아니면 주한미국을 뺀다 만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한국 여론이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고 우리 협상팀이 잘 할 수 있도록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협상팀이 한국 여론에 쫓기다 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도 별로 없는데 네. 최소한 참을성은 있어야 우리가 카드에서 성공할 수 있고 저쪽이 허점을 드러낸다 싶을 때 재빨리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 전략은 우리 단순히 관세면 관세, 방위비면 방위비 이렇게 따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대차 대조표를 짜서 하고 우리가 어떤 관세 문제나 이런 데서 양보를 했을 때 국내의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뭐 그러겠죠. 농민들은 시위를 하고 네. 또 어디는 또 뭘 하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국가적으로도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고 그리고 그 어떤 혼란에도 그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상을 잘할 수 있게 정치권이 방어막이 돼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결국에는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을 좀 믿고 예. 맡겨줘야지만 예. 결국에는 잃을 건 잃더라도 더 가져오면서 네, 우리가 좀 네. 이득을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또 일희일비하면은 결국에 또 압박감을 받아서 예. 또 안 줄 걸 더 주게 되는 그렇죠. 케이스가 생길 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조희준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러우 전쟁을 뭐 마무리하겠다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푸틴 대통령도 뭐 지금 약간 뭐 협상을 뭐 약간 뭐 질질 끄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러우 전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통이면 그만둘 수 있고 뭐 24시간 안에 그만두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생각은 아마 4월 20일 부활절 지나고 네. 4월 20일 정도까지 휴전을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잘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쟁이란 게 서로의 국력과 뭐 모든 걸 동원해서 싸우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고 한다고 그 자리에서 뭐 그만둘 수 있겠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화났다 뭐 이렇게 막 언론에도 대고 말을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휴전 협상이란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때 휴전 협상을 몇 년 했냐면 2년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서로의 부모 형제가 죽고 서로 그렇죠. 들끓는 여론이 있는데 그 안에서 협상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아라고 해서 전쟁을 중단하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중단할 수 없는 게 전쟁인 거거든요. 명분과 정치와 수많은 이해관계 그리고 피가 끓어오르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최악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전쟁인 겁니다.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나 돈 내기 싫어라고 한다고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요. 그렇지만 외교적 속담이 있습니다. 소세지는 맛있게 먹는 거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세지 만드는 과정에 내장 씻어서 부유물 다 빼내고 그 안에 뭐 고기 지우 넣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세지가 어떻게 요리되는지는 한번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비엔나 소세지가 뿅 하고 나타나듯이 전화 한 통화에 나타나듯이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러우 전쟁을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 네.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말해왔듯이요. 미국의 세금 안 쓰겠다는 거고요. 취임사에서도 이긴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그만둔 전쟁으로 평가받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여기서 끝내버리고 더 이상 미국 세금 안 쓰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전략을 보면 중국 압박인데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중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국방부의 임시국가 전략 지침이란 게 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해서 나온 걸 보면 그 미국이 군사력을 투입하거나 뭐 군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만 점령 저지고 나머지는 한국도 한국이 지켜라.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대만 점령 저지로 된다는 건 모든 게 이제 중국 경제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 발목 잡혀 있기 싫다라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 이걸 조금 뭐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러시아를 아까 말씀하신 닉슨 전략을 하려면 러시아에 또 약간 좀 그 발을 또 걸쳐놔야 되기 때문에 네.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휴전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어 가려면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야 러시아가 그 카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실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제재를 엄격하게 하면서 원유 수출량이 확 줄어서 러시아의 이제 그 달러 수입이 엄청 줄었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거의 2달 만에 다 회복을 했대요. 왜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제재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몰래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의도란 게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부의 효과가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제조 효과가 무너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그 휴전하자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전제 조건으로 건 게 뭡니까? 금융 제재 해제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해제해 주면 못하러 그렇죠. 저 러시아 그거 해제해 주고 30일 얻는다면 해제해 주면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전쟁이 끝나야 해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없이 그냥 한마디로 모든 면죄부를 줘버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러시아가 또 걸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좀 제재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고통스러워야 가능한 건데 현 시점에서 러시아는 고통스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쿠르스크나 이런 지역의 전황도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니까 선뜻 휴전에 나설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뭐 푸틴 대통령이 받아줄 이유가 없어지는 뭐 네네. 굳이 이런 상황이 점점 되는 거고 큰 카드를 몇 개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받겠다.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요즘 2차 관세라는 뭐 새로운 걸 들고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그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은데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강화할 건데 러시아 끝까지 우리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건데 그거는 러시아에서 원유나 이런 걸 사가는 나라에는 우리가 관세를 더 매길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는 회사를 공격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 나라를 아예 이제 관세를 매겨버린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 반에 단체 기합 받듯이 한 명 잘못하면 온 반이 다 네.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한다면 이제 러시아에 또 자금줄을 막게 되겠죠. 그때 되면 또 러시아가 이제 협상하자고 나올지는 또 모르겠으나 뭐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약간 러시아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뭐 보인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재 효과도 상당히 반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세금을 써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는 싫고 근데 미국이 또 이거 협상 카드가 먹히게 하려면 러시아를 또 압박해야 되고 예. 그러면 결국에 누군가 남의 돈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예. 러시아를 또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해야 된다는 건데 예. 결국에 그러려면 유럽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유럽은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유럽이 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모두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그 정상회담이 거의 파국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뭐 일단 저는 뭐 그래도 양측이 모두 좀 얻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파국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유럽 정상들이 벌써 한 3번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독일은 뭐 30억 유로 네. 정도를 추가 배정했다니까요. 우리 돈으로 뭐 거의 5조 가까운 돈, 4조 5천억 넘는 돈을 추가 배정했고요. 그리고 매년 20억 유로씩 또 이제 특별 예산을 2026년부터 또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그다음에 뭐 영국 이런 데서 추가 군사 지원도 엄청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네. 따지면 미국의 이제 또 미국도 미국 지원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막았다 다시 풀어줘서 바이든이 약속했던 지원들은 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현 시점에서는 미래에 미국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지원을 많이 얻어낸 효과는 있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작년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였습니다. 뭐 네. 당연하겠죠.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미국산 무기였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듯이 미국이 안 해주면 전쟁을 못 치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또 그런 또 딜레마는 있죠. 유럽이 뭐 해주고 돈을 주면 미국에서 그 돈 받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또 미국 무기는요 또 독특한 게 그냥 우리가 사고 싶고 돈 주고 사고 싶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뭐 행정부나 의회에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미국산 무기가 또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서로 네. 좀 상충되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 거네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뭐 젤렌스키와 회담에 말했듯이 너 카드가 없다라고 한 게 또 여러 면에서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건가요? 그럼요. 그 사실 우크라이나 전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이 하면서 러시아가 쳐들어온 것만 알지만 우크라이나 전을 맨 처음 치른 거는 러시아와 맨 처음 싸운 건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사이버전에서 맨 처음에 러시아와 싸운 건 미국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이버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한 거는요 미국의 빅테크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빅테크들이 우크라이나를 대신에 러시아와 싸워줍니다. 러시아와 싸워주고 우크라이나의 전산망을 빅테크들이 다 보호해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옮겨까지 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 그렇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타링크가 가서 네. 적은 인원에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산망부터 무너졌다고 생각하면요. 네. 전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겠죠. 명령을 하고 뭐 이런 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 어쨌든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예. 여론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맘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무기 지원도 안 돼,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전산망 지원 같은 것도 안 해줘 예.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자력으로 이게 좀 버티기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복잡하겠지만 또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인도적인 뭐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하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아침에 끊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미국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트럼프 주변에 있는 예스맨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뭐 발을 안 담궜으면 모르겠으나 예, 발을 예. 담궜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끝내는 거는 또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보여주는 또 입장도 그러면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럼 자기가 진 거잖아요. 네. 그 여기서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상 러시아가 이기는 상태로 그만두는 거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쉽지 그러면 되게 않은 너무 거죠. 복잡해졌네요. 이러면 네. 무기를 어쨌든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돈은 또 내기 싫고, 그럼 결국에 뭐 유럽의 돈을 받아서 미국산 무기를 사서 지원을 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뭐 네. 한국산 무기를 사서 뭐 지원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뭐 그건 너무나 복잡한 이제 함수라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올해 말이나 뭐 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그 바이든 정부가 한 예산이 올해 말까지 쭉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올해 말까지는 뭐 지금 들어가는 게 전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그 안에 어떤 뭐 휴전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면 진짜 또 다른 뭐 그 사이에 또 뭐 여러 제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최근에 뭐 방산업체, 네. 특히 우리나라 지금 방산 관련된 기업들 막 주가가 막 엄청 많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이 뭐 당장 끝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뭐 그런 쪽은 여전히 조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도 1,200조 원 넘는 돈을 이제 네. 애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유럽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우리 그 방산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투자할 때 보면 자기들 유럽 기업들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게 뭐 사실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호재가 돼서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는 의문은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런 의문이 있다는 뭐 보고서나 뭐 기사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이 준비가 덜 됐고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무기를 사고 또 사라 이런 네. 식의 이제 그 문구를 해서 정치적으로 해서 이제 갈 정도니까요. 그 급히 살 수 있으려면 또 우리나라만큼 또 빨리 잘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어찌 됐든 우리에게 굉장한 뭐 호재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이 사이클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00조가 넘는 이 돈에 우리가 상당 부분을 가져갈 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국의 그런 기업을 살릴 거니까. 그리고 자국의 이제 방위 산업을 키워야 본인들도 이제 그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시장이 열린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뭐 그것만을 보고 뭐 있기에는 조금 뭐 유럽이 그렇게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러시아에 아주 인접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장 뭐 필요한 무기들도 사야 될 거고. 그럼요. 지금 예. 사실 뭐 나토의 미국의 지원 없이는 뭐 지금 뭐 군대를 유지하기도 지금 힘들다. 뭐 이런 그럼요. 정도의 예.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은 사는 그런 단기적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예, 좀 그렇게 정도로 볼 수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예. 그러면 뭐 그냥 개인적인 의견 여쭤보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 세계 어떤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이런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예, 저는 올해 세계가 영국의 리스크 관리 싱크탱크에서 말한 게 레드라인에 선 세계라고 올해를 정의를 했더라고요. 올 초에 레드라인. 아주 잘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을 네. 보면요, 레드라인에 선 세계
미국도 지금 레드라인에 서 있고요.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푸틴도 그렇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뭐 세계는 우리 유럽도 보면요, 이제 뭐 극우라고 표현되는 정당들이 약진한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명쾌한 해법을 말하는 정당들이 어쩌면 지금 그 소구력이 있다는 건데 그 명쾌한 거라는 건 사실 우리 이 복잡한 세계를 명쾌하게 재단하다 보면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다 쫓아내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하다 보면 세상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드라인에 선 세계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뭐 보시다시피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우위의 시대가 사실은 뭐 점으로 가고 있다 하면 그거는 너무 과대한 것 같지만 경제 우위의 시대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주식 시장이든지 우리 여러 경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어떤 그런 기조가 이제는 좀 없어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분리되고 막 좀 대치되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리스크는 커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 자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또 줄 거고 공포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조심조심해서 투자를 네.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올해는요. 지금까지 제재 전쟁을 쓰신 조희준 작가님과 함께 이제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부터 이제 외교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각 국가별 집단별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좀 고민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투자 자산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지 또 이제 하다못해 우리 직업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